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성골성 백혈병 온라인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분당 서울대병원 이종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요, 표적치료제의 중단을 비롯해서 평소에 만성골성 백혈병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세 분 패널들을 모시고 질문과 질문을 받고 답을 듣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환우분들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도에 CML 판정을 받고 글리백 약을 잘 먹고 있는 김나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가을에 만성골수 백혈병 말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랑 골수 이식을 거쳐서 9년째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홍유진입니다. 지금 투약 중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7년도 9월에 만성골수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고 한 4, 5년 정도 투약을 하고 지금 현재는 한 1년 정도 투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잘 지켜보고 있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우선 저희가 처음 만성골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약들 중에서 어떤 약제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것들부터가 사실 고민이 될 텐데요. 지금 계신 패널분들께서는 혹시 이제 진단 초기에 약제 선택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동네 병원에서 처음 얘기를 들어서 사실 그냥 집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다른 한우들을 보면 병원을 어디를 가야 될지, 약제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은 누구를 선택할지 너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나 사항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백혈병이라는 암을 진단받으면, 모든 암이 다 그렇겠지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일단 당황을 하시고, 당연히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부터 하시긴 할 거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증상이 없이 우연히 혈액 검사를 하다가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은 다 비슷하실 겁니다. 대부분 동네 병원에서 혹은 건강검진에서, 직장검진에서 혈액 검사 이상을 확인하고 큰 병원 가보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오시게 될 텐데요. 실제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3차 병원 수준에서의 진료를 하는 거는 맞고요. 대학병원마다 어떤 특별한 노하우랄까 아니면 치료 약제가 달라진다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본인 지역에서 많이 떨어져서 큰 병원에 혹은 다른 병원을 찾아서까지 병원을 골라야 할 이유는 병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약제 선택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제 그 환자마다 적합한 약에 있어서 선택지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료 보셨던 선생님과 상의해서 보통은 이제 초치료 약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처음에 가는 그 환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어떤 약을 써야 될지 선택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선택할 수는 없고 무조건 교수님 말을 따라야 되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CML에서 치료 약제가 이제 처음 나온 게 20년이 넘었죠. 이미 글리백 2000년도에 나왔으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선택지가 없었고요. 현재는 이제 진단을 받으셨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해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약제가 1세대 약제 한 가지가 있고 2세대 약제가 3가지나 있기 때문에 사실 4가지 중에 하나를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제 효과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반드시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임상 연구 결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만 약마다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그러면 환자가 기저에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점이나 기저 질환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부작용을 피해야 될 약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제들 중에서 이 환자분께는 이런 약제가 조금 더 선호되고 이런 약제는 좀 덜 선호된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의학적인 기준을 봐도 뭐든 다 선택해도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마지막에는 사실 환자분한테
이거와 이거 중에 선택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해서, 사실은 병원의 선생님들마다 조금 또 본인이 선호하는 약제도 일부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의학적인 경우에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면 환자분한테 옵션을 조금 드리는 편이라서 지정해서 이걸 쓰세요. 저걸 쓰세요. 라는 것을,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초치료 약제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가이드를 받고 저도 약제를 이제 선택하는 상황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른 건 이제 스프라이셀이었고, 스프라이셀이 다른 약들에 비해서 복용이 좀 편하다. 직장 생활하면서 언제든 좀 복용이 좀 수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선택해서 먹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초기에 이제 100ml를 추천받아서 먹었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40ml까지 낮춰서 복용을 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스프라이셀이라는 약이 이제 해외에서 개발되다 보니까 실제 그쪽 사람들의 신체나 체중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동양인은 또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약을 초이스했다라고 했을 때 용량에 대한 기준을 조금 아시아나 동양, 한국에 맞게끔 조금 변경하는 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가능한 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매우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포독성 항암 치료를 하는 일반 항암제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 항암제 용량은 그 환자가 가진 키 체중에 맞춰서 체표 면적에 맞춰서 용량을 계산하는 항암제가 굉장히 다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런 표적 치료제, 지금 만성 볼성 백혈병에서 쓰는 표적 치료제를 비롯한 상당수의 이제 경구 표적 치료제 약제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고정된 용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건 사실 따지고 보면 소형 환자도 마찬가지. 소형 환자라고 해서 다 치구가 크진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결국 약물이 들어갔을 때 가장 최저 농도가 어떻고, 가장 최고 농도가 어떻고, 가장 안정시의 농도가 어떠냐. 그래서 이 약이 이 세포를 사멸하는데 가장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게끔 하는 약의 용량이 얼마냐는 게 임상 연구들을 통해서 그랬을 때 이제 정해진 용량이 있고 이제 이런 약제들은 개개인의 키 체중에 맞춰서 하는 그게 이제 거기까지서 맞춰서 할 필요 없다는 데이터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용량은 사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타팅을 시작해야 되는 용량은 약마다 딱딱딱 더 정해져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연구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글리백이나 스프라이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연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물 농도에 따라서 그 용량을 조금 변경하거나 그러는 것이 부작용은 줄이면서 효과는 유지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긴 했는데 실제로 그런 약물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매일 투약하는 과정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농도에 상관없이 안정권 안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게 임상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스프레이셀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100ml를 쓰신다고 했는데 이미 이제 스터디가 연구가 좀 많이 됐는데 50ml 정도에서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요즘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령의 환자이거나 체구가 작거나 이러신 분들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50으로 시작을 하는 건 어떠냐? 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 실제 조금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표준 가이드라인은 정해진 용량대로 일단 시작을 하고 다만 시작한 이후에 부작용이나 효과에 따라서 대부분 용량을 줄이는 건 대부분 부작용이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유연하게 용량은 변경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약제든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그렇게 안심을 시켜드리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치료를 해보면 글리백이 됐던 타시그나가 됐던 스프라이셀이 됐던 수펙트가 됐던 간에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제 임상 연구에서도 그렇지만 한 명의 환자가 5년이 지났을 때 그 약을 첫 번째 선택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 됐냐 보면 50%가 안 됩니다. 임상 연구에서도. 네, 그러면 그분들이 다 효과가 없어서 바꾼 게 아니거든요. 상당수의 환자들이 대부분은 특히 2세대로 갈수록 효과는 좋기 때문에 효과가 부족해서 바꾸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부작용의 이슈로 약을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환자분한테도 그래서 약제를 선택을 할 때, 너무 첫 번째 선택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고민을 하지 마라.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약이 나의 끝까지 가는 약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부작용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약에 대한 효과의 엄청난 차이라기보다는, 약마다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무슨 약제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에 따라서 이제 약제 변경이나 이런 것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글리백을 사용을 하시고 또 스프라이스를 사용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뭐 혹시 치료하는 경험에서의 뭐 약제 관련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다른 이제 환우분들을 통해서 좀 대신해서 질문하실 부작용 관련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이제, 글리백을 16년째 먹고 있거든요. 근데 뭐, 1년 만에 이제 정상 수치 돼가지고, 수치는 정상인데 계속 지금 예방 차원에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불편한 거는 쥐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살짝 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씩 아주 세게 나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온 식구가 다 주물르고 하는데. 다리죠. 네, 다리 쪽으로. 그래서 그 부작용에서 어떻게 혹시 그 부작용이 처음부터 있으셨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약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주기는 길어진 것 같은데 한 번씩 오면 심하게. 예, 세게 올 때가 좀 가끔 있어요. 그 이제 글리백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로 이제 근육 연축, 수축, 뭐 근육통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 퍼센트는 뭐 한 40%까지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근데 이제 4명 정도가 근육 관련해서 이제 그게 뭐 통증으로 느낄 수도 있고 쥐가 난다고 느낄 수도 있고 다양한데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말하는 40%라는 거는 심각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의사들이 말할 때 심각한 부작용입니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부작용의 단계 1, 2, 3, 4단계를 나누는데 보통 이제 3단계 이상이면 이건 심각한 거고 약을 중단을 하든지 용량을 줄이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신호인데 그거는 보통은 그건데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 네, 이 부작용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할 정도면 사실은 이제 심각한 부작용인데 그 정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조금 가벼운 증상까지 다 포함했을 때 40%고 실제 그 근육 관련 증상 때문에 약을 바꿔야 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기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글리백 같은 경우에 그 글리백으로 인해서 몸의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 증상이 생기면 혈액 검사를 해보죠. 마그네슘이나 칼슘 수치를 확인해 보는데 실제로 그게 또 많이 떨어지지 않아도 그런 증상들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증상이 정말 그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그 약을 못 쓰는 거고, 그러니까 글리백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면,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면 말씀드린 대로 칼슘이나 마그네슘처럼 그런 근육의 경련이나 이제 쥐가 날 수 있는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걸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그런 칼슘 수치 이런 것들이 실제 안 낮아도 그런 증상들이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랬을 때도 뭐 좀 뭐랄까요 이제 낮으면 이제 칼슘을 주면 되는데 안 낮아도 뭐 칼슘 제제를 좀 먹는다거나 혹은 이제 문헌상으로는 우리 왜 그 저기 토닉 워터라 그러죠. 토닉 요즘 왜 이런 네. 데 막 칵테일처럼 만들어 먹을 때 토닉 워터 넣잖아요. 그 토닉 워터가 좀 도움이 된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토닉 워터라는 게 퀴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퀴닌은 원래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어쨌든 퀴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육의 그런 컨트랙처, 수축이나 이런 것들을 저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의사들이 보는 지침이나 이런 데도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근육 관련 통증이나 그런 게 있으면 칼슘을 보충을 해주거나 토닉 워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그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네, 제가 복용하는 게 스프라이스이다 보니까 네. 스프라이스를 조금 더 여쭈다 보면 이제 복용이 편한 만큼 이제 많은 환자들이 스프라이스를 한 60% 이상이 처방받고 먹는 걸로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스프라이스엘이 편하지만 부작용이 다른 약제에 비해서 더 많다라고 들었는데 정말 실제로 그런지
그 더 많다는 거는 뭐 결론 말씀드리면 그건 일단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부작용은 다른 겁니다. 각각의 약이 이 어떤 부작용은 이 약보다 이 약이 더 잘 생기는 거죠. 잘 생기는 거지. 그냥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약이 더 부작용이 많냐, 이 약이 더 부작용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는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라이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좀 잘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의사한테 설명을 다 드렸을 건데 흉막 삼출혈이죠. 네. 폐에 물이 잘 찬다. 그게 사실 한 30-40% 정도가 생기거든요. 사실 많죠. 그래서 이제 글리백 같은 경우에는 몸 안으로 차는 물은 없지만 얼굴이 붓고 몸이 전체적으로 붓는 부작용은 생기는 거고 스프라이셀은 겉으로 보여지는 부작용은 비교적 좀 적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는다든지 뭐 혈소판 수치가 조금 떨어지는 부작용이 더 많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있어서 사실은 스프라이셀이 더 잘 생기는 부작용이 있는 거지 스프라이셀이 부작용이 많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은 적절한 설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네, 더 드리면, 제가 이제 스프라이스를 복용하고 주치의께서 제 얼굴을 보고 좀 깜짝 놀라셔가지고 약을 바꾸자. 그러니까 발진이 엄청났었거든요, 전신에. 제가 봐도 뭐 하루에 세술 5번씩 할 정도로 이제 되게 불편하고 불쾌했고. 네.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같이 글리백 드시는 우리 선배님들을 보면서 피부에 영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나도 저걸로 선택할 걸 그랬나라는 네. 살짝 후회가 되는데 사실 상관없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거지. 그 피부 발진은 이제 피부 발진은 사실은 스프라이셀도 생기고 타시그나도 생기고 사실 글리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그 생길 수 있는데 하필 좀 심하게 생긴 네. 것이죠. 그래서 거기 조절하면 되고요. 또 글리백은 지금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래 하는 분들이니까 그만큼 부작용이 적으니까 오래 드셨을 수 있는 분들을 만나신 거지. 실제로 글리백 먹고 부작용이 심해서 중단하신 분이 여기 안 계실 뿐인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해결됐습니다. 네. 교수님,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9년째 글리백에 큰 부작용은 없어요. 중간에 뭐 몸이 많이 붓고 뭐 쥐가 많이 나고 하긴 했는데 오래 먹어서인지 지금은 거의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만약에 너무너무 심해서 새로운 약제로 바꾸려고 할 때는 저희가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될까요? 그냥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거에 어떤 걸 더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이 약과 관련성이 있는 게 맞는지부터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작용이 앞서 언급한 대로 심각한 부작용이다.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해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일단 보통은 이제 교차해서 예를 들면 이 약의 부작용이 있을 때 그 다음 약에 영향을 대부분 주지는 않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심해서 끊을 때는 바로 다른 약을 쓰지는 않고요. 그 약을 끊고 부작용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약을 시작을 하고요. 약마다 이제 특성이 조금 다를 수는 있고 대부분 부작용이 겹치지는 않아서 어떤 부작용으로 끊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약을 선택을 하는 것도 사실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씩 빼다 보면 쓸 수 있는 약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서 이제 결국 치료를 하고 중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옵션에 있어서는 또 선택지가 조금 줄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첫 치료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환자분이 뭐 때문에 중단하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나머지 약들 중에서는 이 부작용이 안 생길 약들이 어떤 약제인지 그걸 고민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약을 바꿀지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정말 이 약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 맞고 이걸 끊을 정도의 부작용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끊을 정도인지 줄여야 될 정도인지 또 판단하는 것도 또 하나의 판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병 자체가 급성의 어떤 경과를 보이는 병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중단에 이제 잠깐 중단한다거나 용량을 좀 감량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불안감을 가지지 말고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좀 조절을 하시면은 뭐 충분히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환자들이 고민하는 이유가 한 번 약을 바꾸고 나면 다시 예전 약을 쓰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이제 항암제라는 게 지금 이제 CML이든 특히 보험 규정 안에서 쓰는 약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약이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괜찮을 때 쓰는 거고 약의 변경의 사유가 되려면 부작용이 심하거나 약이 효과가 없어서 이 약은 이 약으로 바꿔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뭐 의학적인 당연히 근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부작용이 심해서 난 이 약을 쓰다가 도저히 못 써서 이 약으로 변경을 했다고 해서 이 약을 급여를 받아서 쓰는데 거꾸로 다시 이 약을 쓴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이든 뭐든 이제 그런 이유가 제일 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약이 몇 가지 있잖아요. 이제 쭉 다 썼는데 다 부작용이 있으신 분도 있긴 하거든요. 이 약도 부작용, 저 약도 부작용, 다 부작용인데 근데 효과는 괜찮고 약을 중단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런 어려운 케이스도 아주 드물지만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다시 예전의 약들 중에서 그래도 부작용이 가장 적었던 약을 쓰게 되는 케이스들이 드물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보험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만 그거는 뭐 의사의 몫이니까 뭐 환자분들이 신경 쓰실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이제 CML 치료에 있어서 최근 한 5년 이내에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어쨌든 이 병이 약을 평생 잘 먹으면 치료 잘 될 수 있고 뭐 생명에 지장이 없다. 이제 이렇게 바뀐 지는 이미 이제 표적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미 바뀐 문제고요. 근데 이제 말씀들 하셨지만 항상 이제 약이라는 건 부작용. 이제 뭐 약이 부작용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또 평생 매일 같은 약을 계속 시간 맞춰서 먹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내가 이렇게 오래 치료했고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데 약 좀 끊으면 안 되냐. 그거는 모든 환자 의사의 모두의 공통의 관심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중단하게 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최근에는 임상 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환자의 우리의 처방에 있어서도 중단을 하게 되는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어떤 환자들이 실제 중단을 뭐 한다거나 혹은 뭐 본인이 지금 중단을 고민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이미 중단했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요 관련해서 또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그 투약 중단을 위한 최소 조건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첫 판정이 말기였고 이제 9년째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글리백을 3알씩 먹고 있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줄이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그리고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면,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 중단의 기준은 현재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만성기로 진단받은 환자들에게만 있습니다. 첫 판정이 만성기요? 네, 만성인 경우에. 네, 왜냐하면 연구 자체가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만성기로 진단된 환자가 충분한 치료 기간을 가지고 분자 유전학적으로 이제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이 나타나서 뭐 최소한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0.0032% 혹은 0.001% 이하로 떨어진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제 스터디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상당 부분 초치료에게 부작용 때문에 초치료가 실패한 경우는 상관없는데 초치료를 했는데 내성이 생겨서 2차 약으로 바꿨던 환자들 그분들조차도 실제 그분들의 약을 중단하는 거에 있어서 왜냐면 이미 조금 고위험군인 거죠. 네, 그런 요소들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스럽다라는 게 있고요. 실제 진단 시에 가속기거나 급성기였던 사례에 있어서는 실제로 중단에 대한 연구가 실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죠? 물론이죠. 법으로 금지된 건 절대. 근데 네. 어쨌든 그런 연구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얼마만큼 치료했으니까 끊어볼 수 있다. 얼마니까 그런 건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만성기였다고 하면 보통 현재는 뭐 약간 그 지침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면 치료 기간은 보통 5년
이상. 그리고 이제 그 몰리큘러 리스판스라고 MR 4.0, 4.5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최소한 4.0에서 4.5, 0.01% 이하거나 0.0032% 이하로까지 떨어진 게 보통 3년,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이 꾸준히 그 반응을 유지한 사람들은 중단을 해볼 수 있는 기준이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 기간, 그 반응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전제 조건 자체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만성기로 진단받았던 이라는 전제 조건이 좀 깔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은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식하셨고, 그리고 실제 또 이식을 하고 나서 이제 아마 중간에 이식하고 나서 지금 이제 그 PCR 검사에서 조금 유전자가 다시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드시기 시작을 하셨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식하고 나서 글리백을 재발을 하지 않는 이상 글리백은 또 보험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재발하셨기 때문에 글리백을 드셨을 거고, 쭉 드시고 계신데, 글쎄요, 뭐, 제가 이제 만약에 진료하고 있는 의사 입장이라면 부작용이 지금 거의 없으신 상태라서, 저라면 끊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부작용이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는, 글쎄요, 뭐, 안타깝지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뭐 확률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데이터가 실은 없습니다. 네. 네, 없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을 줄여서 끊는 거에 대한 데이터도 사실은 없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연구를 하긴 했어요. 단번에 끊는 게 아니라 용량을 줄여서 하면 더 안전할까.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연구들도 충분치는 않기 때문에, 이제 쓰면 쓰는 거고 끊으면 끊는 거지. 지금은 뭐 용량을 줄여서, 그건 이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바로 단번에 끊지 말고, 우리 이렇게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보는 건 어떻겠냐 이런 연구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400ml에서 이제 300ml는 부작용이나 아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줄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300에서 그 다음에 200으로 바꾸고 100을 바꾸고, 사실 그거는 딱히 근거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의사와 치료하는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보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싶고, 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선생님, 저기 약을 이제 중단하게 되면, 중단하는 권유를 받았을 때, 저도 받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받으면, 이제 제가 가장 기본적인 약인데, 쉽게 말해서 이 세대에, 그 새로운 약에 대한 또 부작용이 네. 있지 않을까. 잠깐 고민하다가 네. 안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약을 중단하게 할 때, 그런 뭐라 그러죠? 장단점? 네. 어떤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실제로 우리가 약을 그 끊는 기준에 속할 수 있는 환자가 2세대 약으로 시작했다는 기준으로 따져보면요. 한 전체 진단 환자의 한 50%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처음 진단을 받으면 한 4, 5년 후쯤에 그 환자들 중에서 한 4, 50% 정도는 그 기준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환자가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50% 정도 환자가 실제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가진 환자 중에 50%가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처음에 설명을 할 때도 이렇게 진단받았고 이 약을 쓸 텐데 치료가 좋으면 효과가 좋으면 나중에 끊을 수도 있는데 실제 끊어서 성공까지 할 확률은 현대의학의 지금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는 한 20, 30% 미만이다. 실제 성공까지 할 확률은. 이게 적죠. 네, 적은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죠. 평생 먹을 확률이 7, 80%. 이 약을 안 먹고도 살 확률이 20%. 그러니 그냥 평생 먹는다고 일단 생각을 하셔라. 그렇지만 내가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된다면 내가 나중에는 끊고 잘 살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단점은 뭐겠어요? 그냥 약을 끊고 재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아까 한 반 정도가 성공을 하는데 끊는 사람들 중에 실패를 하는 환자의 그러니까 재발을 하는 환자의 거의 한 80% 정도는 6개월 이내에 재발합니다. 6에서 8개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한 1년 정도 안에 대부분 재발을 하고요. 상당수는 6개월. 한 3분의 2, 한 80%가 한 6에서 8개월 안에 다 재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끊게 되면 전제적으로 그러니까 환자랑 충분한 대화를 하고 끊어야 되는데, 끊으면, 좋은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게끔 하면 안 되는 거죠. 우선은 끊었을 때 어느 정도 확률이 있다는 걸 알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니터링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6개월은 매달, 그 다음 6개월은 보통 2달에 한 번.
그 다음에 1년 지나서는 그때부터 재발할 확률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1년 지나면 평상시 하던 대로 3개월에 한 번. 보통 이렇게 추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끊었을 때,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뭐 약간 불안감? 이것도 단점일 수 있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매달 와서 PCR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있고, 한 20%에서 30% 정도 끊었을 때 끊은 것 자체에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어로는 withdrawal syndrome이라고 하는데 약을 중단하고 나서 막 근육통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건 대부분은 조절 가능하고 드물지만 그게 너무 심해서 다시 약을 먹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일부는 있고요. 뭐 장점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약을 안 먹고 성공하면 약을 안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게 장점이니까 뭐 장단점은 명백하고요. 저도 이제 환자들한테 기준이 되는 환자들한테 저는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중단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라고 고지를 보통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때 선택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좀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이제 한 3개월 뒤 또 6개월 뒤 1년 뒤 또 더 해보고 하시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끊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그냥 드시겠다. 나중에 50% 확률밖에, 그러니까 50%나 확률일 수도 있고 50%밖에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확률 때문에 나 지금 아무 부작용도 잘 사는데 괜히 끊었다가 또 그리고 이제 끊고 재발했을 때는 대부분 원래 썼던 약을 다시 씁니다. 그래서 아까 새로운 약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별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작용 때문에 끊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어서 끊었던 약을 중단하고 다시 재발을 하면 그 약을 다시 쓰는 겁니다. 네. 약을 바꿔서 딴 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약제를 시도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별로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데이터로는 모니터링을 잘 해서 보통은 0.1%가 넘어서는 순간 바로 치료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 순간에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원래 본인 반응으로 거의 다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때문에 뭐 너무 이제 뭐 시도하는 거에 대한 너무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뭐 계속 부작용 없이 잘 먹어왔다면 또 먹는 것도 또 환자의 의사를 또 존중해야 될 부분이라서 충분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이 되시면 또 중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투약 중단을 했을 때 6개월 안에 다 많이들 다시 재발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 끊었으니까 저는 이제 1년 정도가 됐고요. 시작할 때부터 제로에서 시작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부작용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수치가 좀 있는 상태에서 투약 중단을 시작했고 1년의 과정에서 조금씩 생겼다 또 제로가 됐다가 또 조금 생겼다 최근 마지막에 다시 제로가 돼서 또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목표는 1년을 견뎠으니까 이제 2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2년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투약 중단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매뉴얼상이나 커뮤니티에 이렇게 얼핏 보시는 분들은 말씀해서 50%는 성공 확률이다라고 보시는데 실제적으로 2년을 유지하는 게 50%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5% 정도 된다라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대략 이제 쉽게 반반이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연구마다 다 다른데 결과가 다 다른데 낮게 보고되는 데는 한 40% 성공률이 이제 그렇게 보고되고요. 25%는 조금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1년 안에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재발하는 곡선들을 그려보면 거의 멈춥니다. 거의 멈추기 때문에 1년, 이제 예를 들면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한 60%가 재발했다. 그러면 그게 거의 그대로 가지. 그게 갑자기 2년 뒤에 성공 확률이 40%였던 게 갑자기 30%, 20%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는 3개월에 한 번씩만 검사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금 지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0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지금 검출 가능한 범위가 0.0032% 이하는 사실은 정확하게 검출이 불가능해서 이제 그걸 0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치료를 시작할 때 기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0.01%에서 0.0032% 사이에 있는 분들을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거보다 올라가면 무조건 치료를 시작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다시 해야 되는 기준은 0.1%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 갭이 꽤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는 있습니다. 있고,
이게 이제 그 기전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내 몸 안에 면역 체계가 그걸 좀 이제 조정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그 낮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치료를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지금 한 1년 정도를 그 선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 주셨다고 그런다면은 뭐 일단은 1년 정도에서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환자들한테 좀 안심을 시키죠. 환자분은 아무래도 뭐 그 성공할 확률이 만약에 40에서 50%면 그 안에 속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굉장히 높아진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생각하셔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표면적으로 실제로 검사를 하면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없을 때는 이제 기분이 좋았다가 수치가 좀 나오면 며칠 또 우울해져요. 네. 불안한 마음에. 네. 그러면 저 같은 환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네. 그 수치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기에는 몇 년 정도가 저처럼 유지가 되면 네. 그래 너는 6개월 정도 있다 와도 되겠다 라고 6개월. 하실 분이 있죠. 네. 그거는 사실 답은 없는데요. 제가 지금 제 환자 중에서 가장 오래 끊은 분이 한 5년 넘은 환자분이 계시고요. 네. 되게 초창기에 이제 끊었던 분이, 그분은 부작용이 좀 있어서 반응도 좋았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끊는 거를 일상화하죠. 그 기준이 되면 이제 일상적으로 끊는 거를 설명하고 동의하면 끊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렇게 임상 연구에서 외에는 그렇게 많이 권하지 않던 시절인데 그분은 부작용이 꽤 심해서 반응이 좋아서 여차저차 끊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조차도 저는 아직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3개월은 아닙니다. 네, 그분은 3개월은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년이 지나면 3개월마다 추적하라는 건 있지만 그럼 몇 년이 지나면 6개월 추적해라. 사실 그런 거는 없고요. 네. 이 끊는 연구가 꽤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가 글리백을 쓴 게 이건 20년이 넘었잖아요. 네. 이제 끊는 연구들은 이제 글쎄 한 10년 채 안 됐을걸요. 네, 연구로 했던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긴 데이터는 사실 아직은 없죠. 네, 없어서 뭐 글쎄요. 언제쯤 되면 6개월마다 혹은 이제 검사를 안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서 지금은 딱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글쎄요. 최소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 5년 정도는 5년. 네, 5년 정도가 계속 괜찮다고 한다면 네. 그 다음부터는 정말 괜찮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 굉장히 제 사적인 거죠. 그건.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네. 사적인 네, 의견. 아주 사적인 견해입니다. 검사를 얘기하셔서 조금 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뭐 실린더 4개, 5개 정도 이제 피를 유전자 검사 때문에 빼잖아요. 그러면 이거 엉뚱한 생각이긴 한데 유전자 검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지금 검사를 하실 때 다 유전자 검사만으로 위해서 그만큼 뽑진 않으실 텐데요. 네, 다른 기본 검사들을 같이 포함해서 피를 뽑으니까. 네, 맞아요. 그게 바틀이 많은 이유는 검사마다 검사실과 기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뽑은 피를 가지고 이 검사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백혈구 수치, 뭐 헤모글로빈 수치 이걸 보는 검사는 또 네. 따로 바틀이 필요하고 간 수치 무슨 수치 보는 건 검사가 또 따로 필요하고 유전자 검사 보는 거는 또 따로 검사가 필요할 뿐인 거예요. 그런 거지. 그 모든 검사를 하는데 그만큼 혈액이 필요하냐 그런 네. 거는 그런 거예요.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항상 한 통만 빼가면 되는데 왜 4통이나 빼가지? 네. 그거는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 검사를- 달라서.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원하게 해결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희가 나눴고요. 이제 저희가 실제 이제 환자분들 진료할 때도 그렇고 의사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의사들은 그렇죠. 이제 이 약에 대한 효과가 어떠냐. 이 약에 아주 특징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작용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실제 진료를 하고 약을 먹고 하시는 이제 환우분들 입장에서는 이 병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 약을 먹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에서 생기는 모든 증상들이 다 궁금합니다. 다 궁금하고 이게 병 때문인지 약 때문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연관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상시도 가끔 머리가 아팠는데 약을 먹으면서 머리가 아프면 이건 병처럼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또 의사들이 오늘 역시 저도 제대로 답은 못 드릴 수 있긴 한데 굉장히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시지만 그 속 시원히 뭐랄까요, 제대로 된 답, 내가 원하는 답 혹은 궁금증 해결이 못 되는 질문들이 실제 많이 하시고요. 실제 저도
의사 입장에서 그런 답들을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이제 뭐 지금까지하고 조금 다르게 평상시에 이제 이 약을 먹으면서 뭐 궁금했던 사소한 문제들, 일상생활 관련된 문제들, 뭐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뭐 자유롭게 또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네. 드리면, 저는 이제 담당 주치의께서 너는 상위 10% 정도 되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 라고 약을 이제 바꾸자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뀐 약의 부작용이 또 두려워서 약 효과가 좋다라고 하고 그냥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계속 복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피부 발진부터 해서 뭐 눈도 되게 시력이 저하되는 것 같고, 뭐 뼈통이나 근육통, 각종 염증들 막 부종에 이런 것들을 겪었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약을 실제 투약 받고 나서 제가 좀 다른 환우분들도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약을 복용하고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호흡이, 걸을 때 호흡이 좀 힘들고, 약을 복용하고 1시간이 지나면 고개를 이렇게 돌렸어요. 앉아가지고. 아, 내 체력이 좀 많이 약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힘들게 1년을 지냈죠. 그 1년이 되게 힘들었어요. 차에 타면 너무 불안해지고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저는 제 몸이 약으로 인해서 약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주치 선생님께서 한번 다른 협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신경외과랑 정신건강학과를 했는데, 정신건강학과에서 주신 약이 받기 시작했어요. 호흡이 조금 나아지고 운전할 때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결국엔 제가 우울증하고 공황장애를 앓았던 건데 상상을 못했어요. 이 약을 먹으면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믿겨지질 않아서 처음에는 이제 추천을 하셨지만 진료받지는 않았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저처럼 이런 정신건강 협진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들이 좀 빈번하게 있으셨는지, 아니면 몇 프로 정도나. 네네네. 네. 뭐 빈번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암센터 안에 암센터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암 환자들의 문제, 그분들은 원래부터 무슨 정신건강의학 문제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 아니라, 이제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일부 약제들은 약 자체가 그런 증상을 만들게 하는 약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도 사소하게는 불면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불안감, 그다음에 좀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정도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뭐 CML 치료에 있어서의 이제 그러한 이제 정신건강의학적인 그런 문제들은 약과의 관련성은 뭐 별로 밝혀진 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젊으신 분일수록 오히려 그런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불안감은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항상 이제 간과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정말로 이게 내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스프라이스를 먹으면 실제 뭐 폐에 물이 찰 수도 있고, 또 폐동맥 고혈압이라 그래서 아주 드물지만 그런 뭐 호흡 관련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이제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를 하면 그게 이제 약 관련 혹은 진짜로 그 약이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몸에 정말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건지를 먼저 따져보고, 그게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 소위 말해서 이제 정신적인 어떤 문제라고 보여질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뭐 빈번하지는 않지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의 협진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서 그리고 실제 가서 꼭 약물 치료가 아니라도 뭐 그런 면담 치료나, 왜냐하면 이제 의사는 혈액 종양을 하는 이제 암 치료하는 의사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괜찮다고, 약대 많이 괜찮다 하지만 실제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제대로 상담을 해줄 능력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실제로 정신적인 문제인지를 판단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또 약물이든 상담이든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의 부작용이라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이 관련된 거겠죠. 네. 어떤 잘 살던 분이 이제 암을 진단받았고, 이걸 또 평생 먹어야 된다 그러고, 뭐 이게 뭐 약이 부작용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거죠. 뭐 그건 충분히 뭐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이제
최근에 한 7, 8년 전부터 머리가 조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더 이렇게 속도가 많이, 네. 속도가 많이 이제 증가해가지고 머리가 많이 빠졌거든요. 탈모 증상이. 근데 이게, 첫째는 탈모 증상이 약의 부작용이 일종인지, 그리고 또 심하면 모발 이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관계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 세포독성 항암제처럼 세포독성 항암제는 뭐 무조건 탈모가 거의 대부분 생기고요. 안 생기는 약이 좀 드물고, 표적치료제 항암제는 대부분 탈모는 잘 안 생긴다고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드리긴 합니다. 근데 임상 연구 결과도 그렇고 실제 환자들 사례도 보고 그러면 탈모는 뭐 일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다른 이유에 뭐 유전적으로 또 탈모가 좀 있으시거나 혹은 뭐 나이대나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이분이 지금 이 정도의 탈모가 생길 만한 이유가 없는데 뭐 지금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약과의 관련성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관련성이 없다 말할 수 없고 이제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표적 항암제를 먹을 때 그 항암제의 농도를 높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는 이제 약물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떤 약을 먹는 게 있으면 그 약의 성분이 뭔지를 봐서 지금 이제 표적 치료제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를 따져봐야 되고 게다가 장복해야 되는 약이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탈모 관련해서도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약물이 뭔지에 대한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발 이식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머리 그냥 씹는 거잖아요. 문제 없죠. 뭐 원하시면 언제든. 약물 치료가 아닌 그렇죠. 예, 약물 치료도 약이라고 다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무슨 약을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 약을 이제 의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찾아보고 그 약과 지금 먹고 있는 약하고의 상호 관련성을 따져보고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시술이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약물은 몸에 들어가서 전신 치료잖아요. 네. 근데 뭐 모발 이식, 뭐 주사, 레이저 치료 뭐 이런 것들은 다 국소 치료거든요. 국소 치료가 사실은 뭐 먹고 있는 항암제나 병에 영향을 거의 안 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발 이식은 뭐 저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30대 초반에 발병해서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미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부터 약을 중단해야 되는지, 약을 드시고 있는 분이라면 혹은 투약 중단을 하신 분이라면 뭐 어느 정도 기간이 약을 끊은 지 지나서 임신을 준비하시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골수이식까지 받고 회복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4년 정도는 집 밖에 한 30분에서 1시간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또래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느린 편이었는데 운동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산책을 나갔다가 길고양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제 매일 일정하게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이제 그 암 경험자들이나 가족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면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아까 되게 공감됐던 게 저는 약간 환시가 보여서 화장실 타임무늬가 좀 이상하게 보여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몸이나 마음상에 한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신 관련해서는요, 실제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진단되는 평균 연령은 중년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실은 임신의 그런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나이대보다 많으신 분들이 더 진단은 많이 돼서 그치만 뭐 꽤 되죠. 연령층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든 표적 치료제는 다 이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서 임신은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 일단 기본하고 근데 이제 아주 원칙적인 거는 태아가 초반에 여러 가지 기관을 임신을 보통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로 기간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1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서는 사실 절대 금기고요. 그렇지만 이제 2분기 이후에서는 그 중에서는 글리백이 그래도 가장 좀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진단이 이제 예를 들면 이미 치료를 잘 받아서 지금 반응이 좋은 상태다. 그럼 당연히 끊고 임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임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끊는 기간은 얼마나 돼야 되냐고 하시면은 사실 뭐 길수록 좋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사실 임신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배란기랑 이제 맞춰서 보통은 그 앞에서 끊게 되고 그 지나고 나서 이제 생리를 하게 되면 임신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또 먹으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러고 또 다시 배란기가 되면 또 끊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치료를 완전히 쭉 끊을 수 있는 이제 임신을 계기로 해서 약을 아예 중단하는 시도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가장 해피한 케이스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면 뭔가 완전히 반응이 지금 이제 그 끊어야 되는 크라이테리아에 들어가진 않는 거죠. 근데 임신은 원해요. 예, 근데 이제 임신이라는 건 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진단 받았는데 약은 한 2년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기준으로 하면 아직 한 3년을 더 먹어야 끊는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3년 뒤에는 예를 들면 뭐 40대 중반에 못하잖아요, 임신을. 그죠? 그럴 때는 굉장히 이제 심도 깊은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를 지금 중단하는 건 위험하다. 치료 측면에서는. 그치만은 뭐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잘 논의를 해서 그러면 이제 뭐 아예 끊는 걸 그래도 그러면 아예 나는 완전히 끊고 뭐 한 1년 정도 임신 시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최대한 질환에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끊고 먹고 계속 하는 시도를 해볼 수가 사실 있는 거고요. 이제 가장 이제 곤란한 경우 중에 하나는 진단이 됐는데 임신 상태. 네. 임신은 이제 그러네. 이제 막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임신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약을 못 먹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더 적겠죠. 그런 사례가 하필 내가 CM을 진단받는데 하필 지금 임신이야. 이런 경우는 매우 적겠죠. 그치만 이제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엄청 수치가 안 좋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1분기에서는 일단 못 먹는 겁니다. 근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우리가 보통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뒀을 때 일반적으로 내추럴 코스를 봤을 때 만성기가 우리 언제 병이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부터 급성기까지 가는데 최소 3, 4년 이상 걸린다고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뭐 많이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 임신 전체 기간 중에 한 1분기 정도를 버티는 건 대부분 가능합니다. 적당히. 그리고 너무 수치가 높으면 뭐 백혈구를 이제 제거하는 시술을 좀 받는다거나 또 임신 때 뭐 일부 쓸 수 있는 약도 일부 있긴 하거든요. 인터페론이라 해서 그런 약을 쓴다거나 하는데 어쨌든 1분기는 절대 금기. 2분기 이후에도 수치를 봐서 그러니까 쓸 수 있다는 거지만 완전히 100% 안전할 거냐는 건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수치가 그만 뭐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최대한 분만을 하고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남성분들은 이제 보통 대부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약을 뭐 꼭 끊고 와이프가 임신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나 운동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거는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비장이 크거나 이럴 때의 경우에는 당연히 과격한 운동을 피해라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비장이 큰 상태인데 뭐 예를 들면 축구 뭐 이런 것들 한 넘어지고 다치고 하면 비장 파열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그런 걸 피해라 정도로 얘기해주지 뭐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몸이 허락을 한다면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라고 저는 설명드리거든요. 그게 운동이 됐던 직장 생활이든 뭐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부작용 없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부작용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는 못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내가 암이라는 이유만으로 생활을 제한하고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운동을 제한하고 뭐 그럴 필요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이식한 경우는 조금 다르고요. 이식은 기본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고 초반에는 힘들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감염 위험 요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표적 치료들을 쓰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일상생활은 그냥 똑같이 전혀 제한 없이 똑같이 그냥 하시면 되고요. 뭐 식사도 마찬가지로 크게 뭐 우리 뭐 자몽 주스 이런 거 먹지 말라고는 아시잖아요. 그죠? 뭐 그런 몇 가지 금기되는 뭐 약과 관련돼서 문제되는 것만 아니라면 대부분 일상생활들은 뭐 그대로 똑같이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만성 골수 백혈병은 유전되지는 않는 병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후천적으로 생긴 유전자 이상인 거지 뭐 유전되는 병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임신 문제도 뭐 충분히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한 점이 없으시면? 네. 네.
저희 환우들은 이제 또 신약이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보니까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샘블릭스라는 네네. 약을 들었는데, 그건 어떤 치료제고? 네네. 네. 아주 핫 이슈를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전이 좀 다릅니다. 그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3세대까지, 그 포나티니까지 그 3세대까지의 그 약제들의 작용하는 위치와 네. 그 약이 엑시미집 샘블릭스라고 하는 약이 작용하는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4세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 기전이 조금 다른 네. 약인데요. 이제 그 약은 현재는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나 이런 약들에 실패한 환자들을 모든 약들은 그렇거든요. 이제 새로운 약이 나오면 앞에 치료가 안 됐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통 치료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임상 연구가 이제 그 샘블릭스를 1차 치료제로 넘어와서 써보는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치료에 기존의 그 네. 표적 치료제와 그 약을 비교하는 임상 연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보험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3차 치료제. 1차, 2차가 아니라 3차 치료제로 허가를 우리나라에서 일단 받아서 보험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2가지 이상의 표적 치료제의 내성이든 뭐 불내약성이든 치료의 불응성이거나 불내약성인 경우에 하는 환자에 의해 한해서 이제 그 약제가 이제 보험이 급여를 받아서 쓸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약제들을 뭐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1세 첫 치료로 쓰는 건 어떠냐. 그 다음에 또 두 개의 작용 기전이 다르니까 두 개를 같이 쓰면 더 효과가 좋냐. 뭐 그런 연구들을 실제 하고 있고요. 이제 좀 비교적 부작용이 좀 적은 약제고 기존에 알려진 거랑 조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좋은 옵션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요.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질문과 답변이 지금 계신 세 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CML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이제 여러 치료 경험을 하신 선배 환우로서 인사말, 격려의 말씀 한 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댓글에 그렇게 올리는데요. 의사 선생님을 믿고, 약은 정시정량. 잘 먹고, 잘 자고. 자는 게 중요하거든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꾸준히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기능적 완치가 오늘 주제여서 꼭 참여해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실 마음이 좀 결정이 됐어요. 한 4년 정도 전에 저희 교수님께서, 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혈액암협회에서 의료진 멘토링을 할 때 제가 여쭤봤었는데, 만약에 끊겠다고 하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사실 첫 판정이 만성기인 경우만 해당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동안 다른 교수님들이 전부 그냥 먹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어디든 시작점은 있으니까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어서 생존율이 10%였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고민해보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인이 드문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겪는 거는 또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처럼 저도 이분들 보고 되게 용기를 얻었는데 저희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저희도 말기였지만 살아남은 다양한 암에서 많은 분들을 또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케이스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암 경험자라는 말을 요즘은 많이 쓰고 있고 저도 그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암도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또 그중에서 살아남아서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힘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그 혈액중량 그리고 혈액내과 많은 선생님들 대표해서 나오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꼭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협회에도 제가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진단받고 나서 이제 저희는 환우가 되잖아요. 가장 힘들기도 한데, 저희 가족들이나 주변이 저희만큼 힘드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건강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많은 루틴들을 만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런 것도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로, 주변들 챙기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1년 투약 중단을 했고, 그 25%, 50%가 넘는 51%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거고, 5년 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이상 이후에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보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5년 뒤에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출연해서 건강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콜이죠. 폴이신가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실 거죠? 네. 네. 초대해 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온라인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